211년 가을 동관이었습니다. 조조의 군대가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초의 기병 만여 명이 습격해왔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고 조조와 호사 100여 명만이 강 북쪽에 남겨졌습니다. 사면에서 적이 몰려들었습니다. 뱃사공이 화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배는 방향을 잃었고 적군은 배에까지 달라붙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사내가 움직였습니다. 허저였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말 안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안장으로 조조를 가리고 오른손으로는 노를 저었습니다. 적군과 싸우며 배를 몰며 주군을 지켰습니다. 조조는 살아남았습니다. 허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허저라는 사람, 조조 곁에서 30년을 지켰지만 오자양장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장압은 80세까지 살며 전장을 누볐지만 처음엔 원소의 부하였습니다. 우금은 조조가 가장 신임한 장수였지만 결국 항복으로 모든 명예를 잃었습니다. 같은 조조의 부하였지만 세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갈라놓았을까요? 정사 기록이 전하는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게임과 드라마에서 본 그 모습은 진실일까요? 오늘 우리는 진수의 정사 삼국지 기록을 바탕으로 허저 장압 우금 세 장수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조 휘하에는 수많은 명장이 있었습니다. 하우돈, 하우연, 조인 같은 친족 장수들도 있었고 장류, 악진, 서왕 같은 오자양장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허저 장압 우금은 각자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허저는 평생 조조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습니다. 장압은 원소군에서 시작해 조조군 최고의 전략가가 되었습니다. 우금은 엄격한 군기로 조조의 신임을 받았지만 한순간의 실책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순수한 무력으로 승부한 자, 전략과 지혜로 빛난 자, 그리고 원칙과 기강으로 군을 이끈 자. 하지만 역사는 그들을 서로 다르게 기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들이 살았던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후한말, 천하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한나라 조정은 무너져 가고 있었고 각지에서 군웅들이 일어났습니다. 동탁이 낙양을 장악했고 원소와 원술 형제가 세력을 키웠습니다. 유비는 이리저리 떠돌았고 손책은 강동을 평정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조조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조조는 189년 동탁 토벌에 나섰다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주를 차지하고 황건적 잔당을 받아들여 청주병을 만들었습니다. 천자를 허창으로 모셔와 명분을 얻었습니다. 조조에게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자라면 출신을 가리지 않고 등용했습니다. 적이었던 자도, 천한 출신도, 심지어 반란을 일으켰던 자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조조 휘하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허저는 바로 그런 시대에 조조를 만났습니다. 장압은 원소가 무너지며 조조에게 왔습니다. 우금은 포신이 죽자 조조군에 합류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처음부터 조조의 부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조조에게 인정받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허저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무력 90대의 근육 캐릭터를 떠올리실 겁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조조 뒤에서 묵묵히 서 있는 거구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사 기록 속 허저는 그보다 훨씬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허저의 자는 중강종 강입니다. 예주 초국, 초연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한 생년은 알 수 없지만 조예 시대 초기에 사망했으니 대략 220년대 후반으로 추정됩니다. 후한말, 초연 지역에는 도적이 들끓었습니다. 관군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고 백성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허저는 수천 명의 자경단을 조직했습니다. 그저 힘만 센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연암군 갈피의 도적 만여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허저의 자경단은 수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허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극한까지 싸웠습니다. 화살이 떨어지자 돌을 던졌습니다. 도적들은 감히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식량까지 떨어졌습니다. 허전은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소를 주고 식량을 받기로 했습니다. 도적들이 소를 끌고 가려 했는데 소가 자꾸 도망쳤습니다. 그때 허저가 움직였습니다. 한 손으로 소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100포를 끌고 갔습니다. 도적들은 경악했습니다. 협상은 성공했고 자경단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일화는 허저의 완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 협상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줄 알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정확히 활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허저는 자신의 부족을 이끌고 조조에게 귀부했습니다. 조조는 허저를 도의로 삼았고 허저를 따르는 협객들을 호사호, 호사라고 불렀습니다. 호랑이 같은 전사들이라는 뜻입니다. 허저의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조조의 경우였습니다. 전장에서 대군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조조의 곁에서 위험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197년 완성에서 장수가 조조를 기습했습니다. 조조는 장수의 숙부인 장제의 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장수는 이를 수치로 여겼습니다. 조조가 은밀히 장수를 제거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장수는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조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조의 장남 조항이 죽었고 전의도 전사했습니다. 허저는 수백 명을 이끌고 꿋꿋이 버텼습니다. 천천히 후퇴하면서도 대영을 유지했습니다. 그 길에 알몸으로 도망치는 병사들을 만났습니다. 연유를 물으니 청주병 일부가 약탈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허저는 죄 있는 자들을 토벌했습니다. 청주병들이 조조에게 급히 가서 고소했습니다. 허저도 당도했지만 조조를 배알하기 전에 먼저 보루를 쌓았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빨리 변론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저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배후에 적들이 있어 불시에 닥칠 수 있습니다. 방비 먼저 하지 않으면 어찌 대적하겠습니까? 조조는 이 이야기를 듣고 허저를 더욱 중히 여겼습니다. 임무를 먼저 생각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허저는 교의로 승진했습니다. 199년 관도 대전 중 서타라는 자가 조조 암살을 꾀했습니다. 허저가 항상 곁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서타는 허저가 쉬는 틈을 노렸습니다. 마침내 칼을 품고 조조의 장막에 난입했습니다. 밖에 있던 허저가 수상함을 느끼고 즉시 돌아왔습니다. 서타는 허저를 보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조조의 신임은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허저는 언제나 곁을 떠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업성 전투에서도 힘껏 싸워 공을 세웠습니다. 관내 후에 봉해졌습니다. 그리고 211년 동관에서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그 장면입니다. 조조를 구하고 마초와 눈빛으로 대치했습니다. 215년 장로 정벌 때도 함께했습니다. 조조가 퇴각을 결심하고 병사들을 불러들일 때 하우돈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조조가 죽었을 때 허저는 피를 토하며 통곡했습니다. 정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군에 대한 충성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비가 황제에 오르자 만세정후에 봉해지고 무의장군이 되었습니다. 조예가 즉위하며 모양후가 되었고 시급 700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시호는 장후였습니다. 장하다는 뜻입니다. 군공이 많지 않으면 받기 어려운 시호입니다. 정사는 허저의 외모도 기록했습니다. 키가 8척 정도에 허리가 12인 거구였습니다. 씩씩하고 굳셌으며 용맹과 힘이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말수가 적었고 법규를 준수했으며 수수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호치였습니다. 미련한 호랑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칭찬하면 눈만 동그랗게 뜨고 쑥스러워했다고 합니다. 허저는 평생 조조를 지켰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위험을 막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자양장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조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장압. 이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게임을 하신 분들은 아마 80대 통물을 가진 전략형 장수를 떠올리실 겁니다. 연의를 읽으신 분들은 창을 든
맹장을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사 속 장압은 그 어떤 창작물보다도 인상적입니다. 장압의 자는 준예입니다. 기주 하간군 막현 사람입니다. 생년은 대략 151년경으로 추정되며 231년에 사망했으니 80세까지 산 셈입니다. 장압은 몰락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오자양장 중 유일하게 그랬습니다. 다른 4명은 모두 군인이나 협객 출신이었지만 장압만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한나라 말 모병에 응해 황건적을 토벌했습니다. 군사마가 되었고 한복에게 속했습니다. 한복이 패망하자 병사를 이끌고 원소에 귀부했습니다. 원소는 장압을 교의로 삼고 공손찬과 맞서게 했습니다. 장압은 원소 휘하에서 여러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원소의 참모들은 파벌 싸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200년 관도 대전, 오소 공방전이었습니다. 조조가 원소의 군량구 오소를 공격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장압은 즉시 말했습니다. 조조의 군세가 강하니 오소를 지키는 순우경에게 원군을 보내야 합니다. 곽도가 반대했습니다. 조조의 본진을 공격하는 것이 낫습니다. 장압이 다시 말했습니다. 조조군의 본진은 간단히 함락시킬 수 없습니다. 원소는 경기병만 오소로 보내고 대군으로 조조의 본진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오소가 먼저 조조에게 넘어갔습니다. 곽도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장압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장압이 패배를 기뻐하고 불손한 말을 했습니다. 장압은 후환이 두려웠습니다. 고람과 함께 조조에게 항복했습니다. 진영을 불태우고 원소군을 공격한 뒤였습니다. 조옹과 순유가 조조의 본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옹은 장압의 항복을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순유가 말했습니다. 장압이 항복하는 것은 자신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은 것에 분노해서입니다. 조조는 장압의 항복을 기뻐했습니다. 오자선은 자신이 잘못된 군주를 섬긴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불행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항복한 것은 미자계가 은나라를 배신하고 주나라를 섬긴 것과 같습니다. 편장군에 임명하고 도정우에 봉했습니다. 장압은 조조 휘하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업을 공격하고 유성을 토벌하고 동래군을 평정했습니다. 마초를 격파하고 장로를 항복시켰습니다. 하지만 장압의 진가가 발휘된 것은 한중 이후였습니다. 215년 장로가 항복한 뒤 장압은 하우연과 함께 한중의 수비를 맡았습니다. 장압은 촉정벌을 건의했지만 조옹의 반대로 군령장을 쓴 후에야 3만 군을 이끌고 촉의 파군 지역으로 진출했습니다. 파동, 파서 두 군을 항복시키고 주민을 한중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촉에서 출전한 장비에게 격퇴당했습니다. 장압은 먼저 고지대를 선점했으나 산 아래 진을 치고 보급로를 끄는 장비에게 패했습니다. 전군을 잃고 곽회와 몇몇만 데리고 한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장압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219년 한중 공방전에서 하후연이 황충에게 전사했습니다. 장압이 자녀 병력을 수습하고 조조가 도착할 때까지 버텼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조비가 황제에 오른 후 장압은 촉한과의 전선을 전담하게 됩니다. 장압의 진가가 발휘된 것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228년 제갈량의 1차 북벌 때 마속이 가정을 지켰습니다. 장압이 공격했고 마속은 패배했습니다. 제갈량의 북벌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정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압은 임기응변의 방법을 알아 형편에 따라 영과 진을 잘 설치했고 전세와 지형을 헤아리면 헤아림만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갈량부터 해서 모두 그를 꺼렸습니다. 제갈량이 꺼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평가인지 아십니까? 제갈량이라면 누구나 아는 천재 전략가입니다. 그 제갈량이 경계한 장수가 장압이었습니다. 229년 제갈량이 다시 출병했습니다. 장압이 새벽과 밤을 가리지 않고 진격했습니다. 제갈량이 퇴각했습니다. 조서를 내려 장압을 수도로 돌아오게 하고 정서거기 장군에 임명했습니다. 이 관직은 다소 애매합니다. 명예직이라는 해석도 있고 거기 장군으로서
정서의 명을 받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231년 장압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제갈량이 또다시 출병했습니다. 사마이가 장압과 함께 맞섰습니다. 제갈량이 목문에서 퇴각했습니다. 사마이가 장압에게 추격을 명령했습니다. 장압이 말했습니다. 추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명령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장압은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촉군의 유씨에 무릎을 맞았습니다. 80세의 노장이 전장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정사는 장압의 성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장이나 학자를 아끼고 좋아하여 일찍이 같은 고향의 비담이 경하게 밝고 행실이 착하다고 천거했습니다. 장압은 단순한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를 존중하고 사람을 추천할 줄 알았으며 전략을 이해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장압은 제갈량의 북벌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오자양장 중 유일하게 80세까지 살았고 전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사가 평가한 대로 형편에 따라 영과 진을 잘 설치했고 전세와 지형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우금. 이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번성에서 관우에게 항복한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연희를 읽으신 분들은 조비에게 조롱당한 모습을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금의 인생은 그 한순간으로 요약될 수 없습니다. 우금의 자는 문칙입니다. 연주 태산군 거평현 사람입니다. 정확한 생년은 알 수 없지만 221년에 사망했습니다. 영제 때 기도의 포신의 모병에 응에 따랐습니다. 192년 제북상 포신이 연주를 침입한 청주 황건적과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우금은 도백이 되어 왕랑에 속했습니다. 왕랑이 조조에게 귀부하자 우금도 조조군이 되었습니다. 조조가 직접 면접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합진도의로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우금은 조조를 따라 여러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서주 정벌, 유표 공격 등에서 공을 세웠습니다. 197년 완성 전투였습니다. 장수가 조조를 기습했던 그 전투입니다. 우금은 수백 명을 거느리고 천천히 철수했습니다. 그 길에 부상당하고 알몸으로 달아나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연유를 물으니 청주병 일부가 약탈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금은 죄 있는 자들을 토벌했습니다. 청주병들이 조조에게 급히 가서 고소했습니다. 우금도 당도했지만 조조를 배알하기 전에 보루부터 쌓았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빨리 변론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금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배후에 적들이 있어 불시에 닥칠 수 있습니다. 방비 먼저 하지 않으면 어찌 대적하겠습니까? 보루를 완성한 후에야 조조를 만나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조조는 우금을 칭찬했습니다. 적이 닥쳤을 때 진영부터 세우고 명령을 받은 다음에 행동했으니 비록 고대의 명장이라도 이보다 나을 수 없다. 이 일화에서 우금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원칙을 중시하고 절차를 지키며 임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금은 자신에게도 부하에게도 엄격했습니다. 201년 조조에게 귀부했던 동해군의 창의가 206년 다시 반기를 들었습니다. 장패, 하후연과 함께 평정에 나섰습니다. 창의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우금에게 투항했습니다. 장수들이 말했습니다. 창의를 조조에게 호송해야 합니다. 우금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창의를 참수했습니다. 순우에 와 있던 조조는 우금을 더욱 중히 여기고 표를 올려 칭찬했습니다. 호위 장군이 되었습니다. 우금의 엄격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군율을 어기면 누구든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리품을 사사로이 취하지 않았고 정해진 규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조조는 이런 우금을 신임했습니다. 진수는 정사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금이 가장 굳세며 엄중하다고 일컬어졌습니다. 199년 관도 대전 때 우금은 토산을 쌓아 원소군을 막아냈습니다. 209년 진란과 매성이 유관에서 들고 일어났을 때 우금은 장패와 함께 매성을 맡았습니다. 매성은 우금에게 거짓 항복했다가 진란에게 합류했습니다. 우금은 장료에게 군량을 계속 대주어 장료가 마음 놓고 작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우금은 점점 승진했습니다. 마침내 좌장군까지 올랐고 가절어를 받았습니다.
시급 500호를 나누어 아들 한 명이 여루에 봉해졌습니다. 조조 휘하에서 우금만큼 신임받은 장수는 드물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한 번도 큰 실수 없이 임무를 수행했고 엄격한 군기로 조조군의 기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19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조조가 장안에 있을 때 번성의 조인으로 하여금 관우를 치게 하고 우금이 이를 돕게 했습니다. 7군을 이끌고 갔습니다. 8월 많은 비가 쏟아져 한수가 범람했습니다. 우금 등 7군이 물에 잠겼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 바라보니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관우가 큰 배를 타고 공격해왔습니다. 우금은 항복했습니다. 같은 군에 있던 방덕은 굽히지 않고 처형되었습니다. 조조는 이 소식을 듣고 오래도록 탄식했습니다. 30년간 알고 지냈던 우금이 위난에 처하자 방덕만도 못하단 말인가. 우금과 3만 명의 포로는 강릉으로 보내졌습니다. 손권이 관우를 공격해 형주를 빼앗았습니다. 우금은 오나라에 억류되었습니다. 220년 조조가 죽고 조비가 황제에 올랐습니다. 손권은 우금을 송환했습니다. 조비는 우금을 안원장군으로 임명하고 사자로 삼아 조조의 능에 참배하게 했습니다. 조조의 능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번성 전투 장면이었습니다. 관우의 위풍당당함과 방덕의 격앙된 모습이 있었고 우금이 무릎 꿇고 항복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금은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죽었습니다. 시호는 여우였습니다. 좋지 않은 시호였습니다. 우금의 인생은 비극입니다. 30년을 충성했지만 한순간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수재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지만 역사는 결과로 평가합니다. 진수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금이 가장 굳세며 엄중하다고 일컬어졌으나 죽을 때까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우금은 엄격한 군기로 조조군을 이끈 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번성에서의 항복은 그의 모든 업적을 지워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허저, 장압, 우금 세 장수의 이야기를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역할의 차이입니다. 허저는 조조의 경호대장이었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조조의 곁에서 위험을 막는 것이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자양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사는 허저를 이전, 이통, 장패, 문빙, 여건, 전위, 방덕 등과 함께 별도의 열전에 넣었습니다. 이들은 조이에 충성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장압은 대촉 전선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군을 지휘하고 진영을 설치하며 전세와 지형을 잇는 것이 역할이었습니다. 오자양장 중에서도 제갈량이 가장 경계한 장수였습니다. 우금은 군기의 상징이었습니다. 엄격한 규율로 군을 통제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역할이었습니다. 조조가 가장 신임한 장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둘째, 출신과 경력의 차이입니다. 허저는 예주의 협객 출신이었습니다. 자경단을 조직해 고향을 지키다가 조조에게 귀부했습니다. 처음부터 조조의 부하는 아니었지만 한번 주군을 섬기기 시작하자 평생 곁을 지켰습니다. 장압은 몰락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원소군에서 시작해 관도대전 이후 조조군으로 왔습니다. 항장 출신이었지만 능력으로 인정받아 30년을 조조 휘하에서 보냈습니다. 우금은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포신의 부하였다가 조조군에 합류했습니다. 역시 처음부터 조조의 부하는 아니었지만 능력과 성실함으로 신임을 얻었습니다. 셋째, 전투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허저는 순수 무력형이었습니다. 개인의 용맹으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동관에서 조조를 구한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장압은 전략형이었습니다. 임기응변으로 진영을 설치하고 지형을 활용했습니다. 제갈량과의 대결에서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우금은 규율형이었습니다. 엄격한 군기로 부대를 통제했습니다. 완성 전투에서 보루부터 쌓은 장면이 이를 보여줍니다. 넷째, 최후의 차이입니다. 허저는 천수를 누렸습니다. 조의 시대 초기에 평화롭게 사망했고 장우라는 좋은 시호를 받았습니다. 장압은 전장에서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우다 가정에서 쓰러졌습니다. 우금은 항복으로 명예를 잃었습니다.
수재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지만 역사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여우라는 나쁜 시호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뛰어났을까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역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허저는 경호 전문가로서 완벽했습니다. 조조는 30년 동안 허저 덕분에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대군을 지휘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압은 전략가로서 탁월했습니다. 제갈량마저 경계했고 제갈량의 북벌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장비에게 패한 적도 있습니다. 우금은 군기 유지자로서 최고였습니다. 조조가 가장 신임했고 30년 가까이 한 번도 큰 실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번성에서의 항복은 모든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정사와 연희의 차이도 주목해야 합니다. 소설 삼국지연희에서는 이들이 모두 용맹한 맹장으로 그려집니다. 허저는 마초와 200합을 싸우고 장압은 조은과 30합을 겨루며 우금은 각종 전투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픽션입니다. 정사에는 이런 1대1 대결 장면이 없습니다. 정사의 허저는 조조의 곁을 지킨 경호대장입니다. 정사의 장압은 제갈량이 경계한 전략가입니다. 정사의 우금은 엄격한 군기로 군을 이끈 명장이지만 번성에서 항복한 인물입니다. 게임에서 만들어진 근육 삼총사라는 이미지도 역사적 근거가 없습니다. 허저는 확실히 근육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압은 전략형 지휘관이었고 우금은 규율형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했고 각자의 방식으로 조조를 섬겼습니다. 세 장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역할의 중요성입니다. 허저는 대군을 지휘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그를 평가절하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조조의 목숨을 여러 차례 구했고 3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오자양장의 이름이 없지만 조조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장압은 항장 출신이었지만 능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출신이 아니라 실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제갈량마저 경계했다는 것이 그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우금은 30년을 충성했지만 한순간의 실책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역사는 과정보다 결과로 기억한다는 냉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둘째, 정사와 연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의 상당 부분은 소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연희는 재미를 위해 과장하고 창작하고 각색했습니다. 허저가 마초와 200합을 쌓은 것도 장압이 조은과 대결한 것도 모두 소설 속 이야기입니다. 정사를 읽으면 훨씬 더 입체적인 인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맹장이 아니라 각자의 고민과 선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셋째, 평가의 기준입니다. 누가 더 뛰어났는가라는 질문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역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경호대장과 전선 사령관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군기 유지자와 전략가를 어떻게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느냐입니다. 허저는 경호대장으로서 완벽했고 장압은 전략가로서 탁월했으며 우금은 군기 유지자로서 훌륭했습니다. 다만 우금은 마지막에 불운을 만났을 뿐입니다. 넷째, 현대적 의미입니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저처럼 리더를 지키는 사람도 필요하고 장압처럼 전략을 짜는 사람도 필요하며 우금처럼 규율을 세우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실수가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금이 30년을 충성했지만 번성의 항복 하나로 기억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수는 정사 삼국지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태조가 무공을 세울 때 양장으로는 5명이 으뜸이었다. 오자양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류, 악진, 우금, 장압, 서황. 이들은 군공으로 묶인 장수들입니다. 하지만 진수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금이 가장 굳세며 엄중하다고 일컬어졌으나 죽을 때까지 지켜내지 못했다. 장압은 교묘하게 변화에 대처한다 칭해졌으며 악진은 용맹과 과단성으로 이름을 드날렸지만 그들의 사적을 살펴보면 전애들은 것과 부합되지 않는다.
간혹 설명이나 기록이 누락된 곳이 있어서 장류와 서왕처럼 상세하게 갖추어지지 못했다. 역사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과대평가되고 누군가는 과소평가됩니다. 누군가는 한순간으로 기억되고 누군가는 평생의 공로가 잊혀집니다. 허전은 오자양장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조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장압은 제갈량이 경계한 명장이었지만 사마이의 명령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금은 30년을 충성했지만 한순간의 항복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역할이 다르면 평가 기준도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한순간의 실패가 평생의 공로를 지어도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과연 진실일까요? 답은 정사 기록 속에 있습니다. 소설이 아니라 역사를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삼국지 인물을 다뤄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